충청도 어느 고을,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방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를 들어온 신랑 최봉술이 두 눈을 의심하는 사이 온종일 멍하니 고개만 끄덕이던 신부 임다나가 품속에서 두툼한 종이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서늘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변석길에게 진 빚, 실제로는 30석입니다. 그자가 속인 겁니다. 방법도 찾아뒀습니다. 봉술은 촛불 앞에 굳어선 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고 이 혼인은 처음부터 그녀가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충청도 어느 고을,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방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를 들어온 신랑 최봉술이 두 눈을 의심하는 사이 온종일 멍하니 고개만 끄덕이던 신부 임다나가 품속에서 두툼한 종이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서늘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변석길에게 진 빚, 실제로는 30석입니다. 그자가 속인 겁니다. 방법도 찾아뒀습니다. 봉술은 촛불 앞에 굳어선 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고 이 혼인은 처음부터 그녀가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충청도 너른 들판 끝자락, 산이 병풍처럼 두른 어느 고을에 최봉술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올해로 29,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봉술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봉술이 그 녀석 말이요. 착하기는 한데 머리가 그게 어디 사람 머리요. 맞소. 지난 장날에도 또 속아 넘어갔다지요. 저런 사람이 어찌 살아가겠나 싶소. 실은 최봉술이 정말 멍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일은 고을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했으며 이웃에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달려가 손을 보탰습니다. 다만 세상 이치를 몰랐고 남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이만큼 주면 된다 하면 그대로 받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은 봉술만 보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속이기 딱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산을 봐주시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해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어머니마저 따라가셨습니다. 봉술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는 빚 독촉장만 쌓여갔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변석길이었습니다. 넓은 논밭을 소유하고 쌀 창고가 항상 가득했으며 고을 사람 절반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심 좋은 양반 행세를 했지만 속은 온통 욕심뿐이었습니다. 변석길이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이나 농기구를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봉수라, 쌀 30석만 빌려줄게. 이자도 많이 안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봉술은 고맙다며 절을 올렸습니다. 변석길은 빙글 웃으며 차용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라. 내가 읽어줄게. 쌀 30석, 이자 1푼. 이렇게 적혀 있어. 봉술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서에는 쌀 40석, 이자 2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변석길이 소리내어 읽을 때와 달리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봉술이 변석길, 집에서 일을 해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았습니다. 봉술아, 오늘 종일 수고했다. 품꽃은 쌀 한 대로 치자.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고 한 대 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봉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고맙다며 받아들였습니다. 변석길은 봉술이 일한 날짜도 제멋대로 기록했습니다. 100날을 일했는데 장부에는 50날로 적어놓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봉술아, 내가 일한 것으로 빚에서 이만큼 빼줬어. 고맙게 생각해. 봉술은 또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흐르자 처음 30석이었던 빚은 어느새 100석이 넘어버렸습니다. 변석길이 마음대로 이자를 더하고 품권은 제대로 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변석길은 아내와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봉술이, 그놈 정말 쓸모있는 놈이야. 계산도 못하고 따지지도 않으니
이런 놈은 평생 부려먹어도 돼. 견석길의 아내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나저나 그놈이 장가를 간다지 않소. 응, 들었어. 바보 여자를 데려온다더군. 허, 바보리 만나면 더 좋지 뭐. 식구가 늘면 살기 더 힘들어질 테고 그러면 빚은 더 불어날 테니 나는 더 오래 부려먹을 수 있고. 견석길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술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날도 변석길의 뒷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고을 이장 조두만이 봉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봉술아, 있나? 아, 이장님, 어서 드십시오. 봉술은 황급히 마루를 쓸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조두만은 담배를 꺼내 물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봉술아,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 혼담일세, 자네 장가 보낼 처자를 구했어. 봉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시집올 여자가 있다니. 이장님, 정말입니까? 그럼 이웃 고을에 임다나라는 처자가 있네. 양반집 딸이었는데 집안이 기울어서 외갓집에 얹혀 사는 신세지. 양반집 딸이요?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요? 조두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기다려보게. 그 처자도 자네와 비슷한 처지야. 머리가 좀 그러니까 말이 느리고 행동도 떳떳하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25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다네. 봉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양반집이라지만 자기처럼 바보 취급받는 여자라니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그 처자도 고생이 많았겠구나요. 조두만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친척들도 골칫거리 취급한다더군. 이장님, 제가 장가를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처자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조두만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야지. 내일 당장 혼담을 짓도록 하지. 소문은 금세 고을에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봉수리가 장가 간대. 뭐, 진짜로? 누가 그런 사람한테 딸을 줘. 이웃 고을 양반집 딸이래. 근데 그 처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던데. 아이고머니, 바보리 만나는구먼.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 둘은 평생 고생할 것이다. 견석길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바보가 바보 데려오는구만. 하하, 이거 잘 됐어. 식구 늘면 먹을 것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 또 나한테 빌리러 올 거 아니야? 빚은 더 쌓이고 나는 평생 부려먹을 수 있지. 견석길은 장부를 펼쳐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봉술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가 점점 커질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례는 보름 후에 치러졌습니다. 봉술의 집 마당은 좁았습니다. 초라한 초갓집 앞에 평상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소반을 올렸습니다. 술과 떡이 조금 있었지만 변변한 음식상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몇 구경하러 왔습니다. 꽃가마도 없이 그냥 걸어오네. 양반집 딸이라더니 참 초라하구먼. 임다나는 낡은 원삼을 걸치고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얼굴에 연지를 찍었지만 표정은 멍했습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봉술은 평상 앞에 서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말대로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걸까? 신랑 신부 절하시오. 이장 조두만이 외쳤습니다. 봉술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나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동작이 어색하고 텄습니다. 저거 봐라. 절도 제대로 못하네. 슉큐큐. 둘 다 어수룩하기는 매한가지구먼.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웃었습니다. 봉술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다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견석길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버젓이 상석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봉술아, 혼례 축하한다. 이제 식구가 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예, 감사합니다. 빚도 있으니 부부가 힘을 합쳐서 갚아야 할 거야.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석길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봉술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둘 다 글도 모르고 계산도 못할 테니 참 좋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봉술은 다나를 신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나는 느릿느릿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봉술은 문을 닫고 다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술은 어색했습니다. 혼례를 치렀지만 이 여자와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인, 봉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다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봉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봉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여자도 자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빚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과 살아야 하니 얼마나 막막할까? 부인, 미안하오. 봉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참 고생이 많을 거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소. 집도 낡았고 빚은 산더미고 그래도 부인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쓸 거요. 비록 바보지만 봉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말하는 게 서러웠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멍했던 표정이 또렷해졌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봉술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까까지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서방님께서 변석길에게 빌린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봉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혼례 내내 멍청하게 굴던 아내가 지금 이렇게 똑똑하게 말을 하다니 꿈을 꾸는 건가? 부인, 지금 정신은 멀쩡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빚이 얼마입니까? 다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전혀 바보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봉술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소. 아마 100석쯤. 아니,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소. 변석길 나리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100석이라고요? 다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처음 빌린 건 얼마였습니까? 그건 30석이었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 지으려고 빌렸는데 30석이 어떻게 100석이 됩니까? 이자가 붙고 또 내가 갚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줄어들어서 봉술은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다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종이 다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게 뭐요?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봉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나는 종이를 촛불 가까이 가져가 비쳤습니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변석길에게 실제로 빌린 것은 30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40석으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석을 더 적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자도 한 푼이라 했지만 문서에는 2푼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일하신 품권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봉술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속고 있었다는 말인가? 다나는 봉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빚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봉술은 아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바보처럼 보이던 이 여자가 지금은 누구보다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봉술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대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갖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나는 종이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혼례 때 제가 바보처럼 굴었던 거 눈치채셨습니까? 그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요.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봉술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짓을?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지 않게 하려고요. 바보로 보이면 아무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다나는 종이 위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혼례 전에 저는 이 고을에 몇 번 왔습니다. 외갓집 어른을 따라왔다는 핑계로요. 그때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서방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변석길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나가 처음 이 고을 장터에 발을 들인 것은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멍한 표정으로 어슬렁거리다가 저울 앞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쌀을 팔러 온 농부가 변석길의 종에게 분명히 두 섬을 건넸는데 값을 치를 때는 한 섬값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리둥절했지만 상대가 변석길의 종이니 감히 따지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들이 여기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다나는 장터 주막 귀퉁이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악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을에 최봉술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착하기는 한데 너무 순하다고, 남한테 속기만 하고 산다고, 변석길한테도 몇 해를 당하고 있다고. 다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빗실이지만 약속은 꼭 지키려 애쓴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직접 봐야 하겠다. 몇 달에 걸쳐 다나는 봉수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은 봉술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길에 넘어진 노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복주의 심부름이라 늦으면 혼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술은 노파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 어느 겨울날에는 품빼수로 받은 쌀을 들고 가다가 과부가 아이 둘을 키우는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술은 아무 말 없이 쌀 절반을 그 집 마루에 올려놓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자기도 가난한 처지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가 똑똑하다 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나는 외삼촌 이광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고을의 최봉술이라는 사람에게 저를 시집 보내달라고. 이광태는 기뻐했습니다. 바보 조카를 떠맡길 곳이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상대도 바보라고 하니 마침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이광태는 몰랐습니다. 다나가 처음부터 봉수를 선택했다는 것을. 봉술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주어진 혼처에 감사했을 뿐인데 다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잔뜩인 사람인데 왜 나를 택하셨소? 다나는 봉술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재물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실 분을 찾은 겁니다. 눈물이 다나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봉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서쪽 작은 고을의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향반이셨고 어머니는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딸이셨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딸이라도 글을 알아야 집안 살림을 제대로 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하는 법과 주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명을 살 때 어떻게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곡식을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15 되던 해 아버지께서 한양에 볼 일이 있어 가셨다가 병을 얻으셨습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셨고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다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봉술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친구분의 빚보증을 서셨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시어 빚을 갚지 못하자 저희 집으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밭과 논을 모두 팔았습니다.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셨고 다음 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16세 고아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이광태가 저를 거두었지만 겉으로만 조카를 돌본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의 장부를 정리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삼촌은 소작인들에게서 받은 곡식을 장부에 적게 적어놓고 나머지는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제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본 것을 입 밖에 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자고. 다나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일부러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시킨 일을 천천히 했고 간단한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는 척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몇 해나 그렇게 사셨소? 7년입니다. 7년이나. 봉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작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접어 문틈을 가렸습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요.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사람들의 거래를 지켜봤습니다. 쌀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품뻥은 얼마가 적당한지 모두 머릿속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혼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집을 보내주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다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이 많은 쌀장수의 첩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고 이미 처자식도 있었습니다. 봉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건 너무하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평생 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을 찾기로 했습니다. 외삼촌께 거짓말을 하고 먼 친척 어른을 뵈러 간다고 하고서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이 고을 장터에서 서방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봉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무섭지 않으셨소?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남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도 해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술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다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 안에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봉술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정말 갚을 수 있단 말이오? 네, 반드시 갚을 수 있습니다. 다나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오? 서류에 도장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저한테 먼저 보여주십시오. 견석길이 무언가를 빌려주겠다고 해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보처럼 굴어도 모른 척 해주십시오. 알겠소. 봉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나는 다시 바보가 되었습니다. 부인, 밥상 차리오. 봉술이 부르자 다나는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동작은 텄습니다. 어젯밤 또렷했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봉술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봉술이네 세대곤다. 어제 홀레 올린 처자 말이지. 진짜 바보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던데. 다나는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어색했고 물동이를 기울어지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들지도 못하네. 한 안악이 웃으며 물동이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안악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귀는 바짝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악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번에 우리 집 영감도 변석길한테 당했다니까. 뭘 당했는데? 쌀을 팔았는데 저울이 이상했대. 분명 한 섬을 팔았는데 값은 반 섬값만 받았다나. 어머, 그거 사기 아니야?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힘 있는 양반인데. 다나는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저울 속임수. 이것도 기록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다나는 봉술이 떠난 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종이를 꺼내 빠르게 글을 적었습니다. 변석길, 저울 속임수 사용, 쌀 한 섬을 반 섬으로 계산, 피해자 다수 추정, 다나는 날짜와 증인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한편 봉술은 변석길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봉술아, 오늘은 뒷밭까지 다 매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랑채 지붕도 손봐야 한다. 올 수 있겠나? 내일도요. 하지만 제 밭도. 내 밭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빚도 있는데 이 일부터 해야지. 예전 같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알겠습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봉술은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품 깬 이야기는 안 나왔소. 다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럴수록 좋습니다. 왜요? 증거가 쌓이는 겁니다. 서방님께서 일하신 날이 많을수록 품종을 안 준 기록이 많을수록 나중에 따질 게 많아집니다. 며칠 후 변석길이 봉수를 불렀습니다. 봉수라, 내가 쌀 한 섬 더 빌려줄까 한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변석길은 당황했습니다. 봉술이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아직 쌀이 좀 남아있어서요. 변석길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나가 단단히 일러뒀던 것입니다. 새로운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다나는 매일 장터에 나갔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다나는 모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변석길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품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저울에 속은 사람, 서류에 사기당한 사람,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다나는 밤마다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당했는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어느 날 변석길이 새 차용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봉수라, 여기 도장 찍어라. 농기구 값 정리하는 거야.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 그 바보 같은 안악이 뭘 안다고. 그래도 집안일은 아내와 의논해야죠. 좋아, 내일까지 가져와. 다나는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쟁기값이 쌀 한 말로 적혀 있습니다. 시세는 한 되입니다. 10배를 부풀린 겁니다. 도장 찍지 마십시오. 다음 날 봉술은 문서를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농기구는 빌리지 않겠습니다. 변석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석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봉술놈이 요새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전엔 모두 고개를 끄덕였는데 요새는 아내랑 상의한다며 거절하더군. 그 바보 같은 안악이 뭘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변석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석길이 몰랐습니다. 그 멍청한 안악이 지금 자기의 모든 약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나의 장부는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나는 봉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피해자 명단, 증거 자료, 증인 확보 완료됐습니다. 다나는 두툼한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변석길의 온갖 부정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변석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일어선다면 다릅니다. 다나는 먼저 이장 조두만을 찾아갔습니다. 봉술과 함께였습니다. 이장님,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조두만은 다나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바보라던 안악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다니. 저희 차용 문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나는 차용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장님께서 증인으로 도장을 찍으셨죠. 그때
변석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쌀 30석을 빌려준다고 했네. 이자는 한 푼이라고 단아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40석, 이자, 2푼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두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럴 리가? 직접 보십시오. 조두만이 문서를 자세히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30석이라고 들었는데 변석길이 속인 겁니다. 이장님도 저희 서방님도 조두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이장님만 당한 게 아닙니다. 단아는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피해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혼자서는 변석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조두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사람들에게 연락하겠네. 사흘 후 저녁, 봉술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신서방, 오서방 모두 변석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술아, 우리를 왜 부른 거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봉술은 다나를 바라봤습니다. 다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라던 봉술의 아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말을 하다니. 저 안하게 말을 하네. 목소리가 또렷하잖아. 다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보인 척했습니다. 여러분을 속인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니? 변석길이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다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김서방님, 작년에 변석길 댁에서 사흘 일하셨죠? 그랬지. 품깸으로 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2대. 정상 품꾼은 하루에 1대 반입니다. 사흘이면 4대 반을 받으셔야 합니다. 2대 반이 모자랍니다. 김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서방님, 다나는 다음 사람을 봤습니다. 작년 가을에 쌀 2섬을 변석길에게 파셨죠? 맞아. 하지만 값은 1섬 반밖에 못 받으셨습니다. 반 섬을 속인 겁니다. 내가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나는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피해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서방님은 차용 문서에 이자가 잘못 적혀 있고 오서방님은 농기구 값이 10배로 부풀려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우리를 이렇게 속였단 말이야.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장 조두만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당했습니다. 증인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문서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장님까지요? 그렇습니다. 변석길은 우리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변석길은 힘 있는 양반인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변석길의 부정을 폭로하는 겁니다. 관아에 호소할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나는 두툼한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당하고만 살 겁니까? 아니면 함께 일어서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겠네.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나도 하지. 나도 1명, 2명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변석길을 상대할 차례입니다. 다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석길이 봉수를 불렀습니다. 봉수라, 앉아라. 변석길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라, 내 빚이 얼마인지 아냐? 100석쯤 된다고 하셨습니다. 100석? 하하. 변석길은 비웃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200석이 넘었다. 200석이요? 봉술은 놀랐습니다. 3달 전만 해도 100석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배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여기 다 적혀 있어. 210석이야. 봉술은 장부를 봤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갚겠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로는 안 돼. 견석길은 부채질을 멈췄습니다. 차라리 네 밭을 내게 넘겨라. 밭이요? 그래. 네 밭이 꽤 괜찮잖아. 물이 좋고 흙도 기름져. 그걸로 빚을 정리하자. 봉술은 당황했습니다. 그 밭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이 없으면 저는 밭 없으면 어때? 품팔이로 살면 되지.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변석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면 빚을 당장 갚든가. 200석을 지금 당장 말이야. 봉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하겠습니다. 내일 뭘 생각해? 아내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변석길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또 그 바보 안악한테 물어본다고. 에휴, 답답한 놈. 그래도 좋아. 사흘만 기다려주지. 사흘 후에 결정해서 와. 밭을 넘기든지 아니면 200석을 당장 갚든지. 봉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나는 봉술의 표정만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변석길이 밭을 넘기라고 합니다. 아니면 빚을 당장 갚으라고. 봉술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빚이 200석이 넘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나는 차분하게 봉술 옆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밭을 잃으면 잃지 않습니다. 다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밭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게 변석길의 목적입니다. 그 밭을 처음부터 노렸던 겁니다. 빚을 계속 부풀려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은 사실 200석이 아닙니다. 변석길이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나는 자신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실제 빚은 60석도 안 됩니다. 서방님께서 일하신 것까지 치면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 할 게 더 많습니다. 정말이요? 네, 거절하십시오. 사흘 후에 가서 밭은 못 넘긴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변석길이 화를 낼 겁니다. 협박도 할 겁니다. 다나는 봉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흘 후가 바로 그날입니다.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다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증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봉술은 변석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다나도 따라왔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려고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품속에는 두툼한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석길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장 조두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석길, 오늘은 네 잘못을 밝힐 날이다. 변석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봉술이 빚을 못 갚아서 밭을 넘기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 빚이 거짓이기 때문이요. 이장의 말에 변석길은 코웃음 쳤습니다. 거짓이라니. 여기 장부에 다 적혀 있는데 그 장부가 조작됐다는 걸 알고 있어. 바로 그때 다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멍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석길은 깜짝 놀라 다나를 봤습니다. 너는 저는 최봉술의 아내 임다나입니다. 다나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 안 하기 어떻게 바보인 척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요. 다나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변석길, 당신은 3년 전 우리 서방님께 쌀을 빌려줬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자, 40석이었지. 아닙니다. 다나는 이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장님, 그때 증인으로 계셨습니다. 얼마라고 들으셨습니까? 30석이라고 분명히 들었네. 거짓말. 변석길이 소리쳤습니다. 장부에 40석이라고 적혀 있어. 당신이 소리내어 읽을 때는 30석이라 하고 문서에는 40석이라 적은 겁니다. 다나는 차용 문서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장님은 글을 잘 모르시니 당신 말만 믿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이라 말하고 2푼으로 적었습니다. 변석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나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우리 서방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당신 집에서 일한 날이 120일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하루 품댐을 쌀 한 대, 반으로 쳐도 180대, 즉 18석입니다. 그런데 빚에서 빠진 건 고작 3석뿐입니다. 김서방이 나섰습니다. 나도 그랬소. 사흘 일했는데 2대밖에 안 줬소. 나도 닷새 일하고 석 대만 받았소. 다른 사람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변석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농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쟁기 한 벌 값이 시장에서는 쌀 한 대인데 당신은 한 말로 계산했습니다. 10배를 부풀린 겁니다. 그건 질 좋은 쟁기였어. 같은 쟁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한 대에 빌려줬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나는 증인을 가리켰습니다. 신서방님, 작년 봄에 변석길에게서 쟁기를 빌리셨죠? 그랬소. 얼마 주셨습니까? 쌀 한 대였소. 변석길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도 없이.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나는 두툼한 장부를 들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속인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 금액, 증인까지 다요. 제가 석 달 동안 조사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장터를 돌아다니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석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안악이 진짜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속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나는 명단을 펼쳤습니다. 15명입니다. 품기에 쓸데이거나 저울에 속거나 서류를 조작당한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나쁜 놈, 우리를 이렇게 속였단 말이야. 변석길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봉수리 빚은 면제해줄게. 그러니까 이만. 면제로는 안 됩니다. 다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가져간 것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싫으시면 관아에 가서 현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위조, 품캔 착취, 저울 조작, 모두 관아에서 다룰 일입니다. 변석길은 겁이 났습니다. 관아에 가면 자신의 재산과 명예가 모두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변석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 돌려주겠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변석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다나는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가 봉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나야, 외삼촌이 왔다. 다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광태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다나야. 이광태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조카를 보러 왔지. 혼인한 지 몇 달이나 됐는데 인사도 안 오고 소문 들었다. 네가 이 고을에서 난리를 쳤다며 변석길 어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제 서방님의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권리? 분수도 모르고. 이광태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다나야, 넌 우리 집에 빚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니? 그게 공짜였겠니? 이광태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거라. 식비, 옷값, 방값 다 합쳐서 쌀 100석이다. 다나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뭐? 날짜를 보십시오. 제가 외삼촌 댁을 떠난 게 작년 봄인데 이 문서는 올해 날짜입니다. 이광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날짜를 잘못 적은 거야. 증인도 없습니다. 이런 문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광태는 다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와. 그때 봉술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짓이오? 비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부인은 내 아내요.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봉술은 다나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이장 조도만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이장님, 봉술이 외쳤습니다. 조도만은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나는 이미 출가한 여자요. 남편이 있는데 어찌 친정으로 데려간단 말이오? 조카한테 빚이 있어. 이광태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조도만이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잡한 문서요. 날짜도 틀리고 증인도 없소. 더구나 7년 동안 조카를 돌본 것으로 빚을 만든다?
세상 모든 친척이 빚쟁이가 되겠구려. 계속 이러실 거면 관아에 알리겠소. 이광태는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다나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라. 이대로 안 끝나. 며칠 후 예상대로 관아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최봉술과 임단아는 관아로 출두하라. 봉술은 떨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변석길이 관아에 고소한 겁니다. 다나는 공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변석길을 협박해서 빚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는군요. 협박이라니. 그럼 우리가 지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다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나는 모든 증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장부, 차용문서 4본, 증인 명단,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함께 관아에 가서 증언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봉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관아 앞들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봉술 일행이 도착하자 변석길과 이광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짜고 친 거였구나. 조두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잠시 후 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감 어르신 나오신다. 아전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50줄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자비로운 구석도 있어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누구냐? 소인 변석길입니다. 변석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고소했느냐? 소인이 선의로 최봉술이라는 자에게 쌀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의 아내 임다나라는 안악이 사람들을 모아 소인을 협박했습니다. 빚을 감면하지 않으면 관아에 거짓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누구냐? 소인 최봉술입니다. 봉술이 나섰습니다. 옆에 다나도 함께 나왔습니다. 현감은 다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과 나란히 서서 현감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대가 임다나냐? 그렇습니다. 어르신. 여자가 이런 자리에 소녀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나섰습니다. 현감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변석길, 네 주장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예, 어르신. 소인이 3년 전 최봉술에게 쌀 40석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2푼으로 약속했습니다. 변석길은 차용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이장 조두만이 증인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감은 문서를 받아 살폈습니다. 금 문서가 있구나. 이한철, 네 변명을 들어보자. 어르신, 그 문서는 속임수입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현감은 다나를 봤습니다. 속임수라니? 변석길은 이장님께 30석이라 말하고 문서에는 40석으로 적었습니다. 이자도 1푼이라 하고 2푼으로 적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습니다. 이장 조두만께서 직접 증언하실 겁니다. 조두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그날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석길은 분명 30석이라 말했고 이자는 1푼이라 했습니다. 변석길이 소리쳤습니다. 이장이 잘못 들은 겁니다. 잘못 들었다니요? 다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서를 소리내어 읽지 않고 말로만 설명했습니까? 이장님이 그를 잘 모르시는 것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현감이 변석길을 쏘아봤습니다. 변석길, 문서를 읽어주지 않았느냐? 그건 바빠서. 바빴다고? 중요한 문서인데. 변석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자신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 소녀가 3달 동안 조사한 기록입니다. 우리 서방님께서 변석길의 집에서 일한 날짜와 내용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현감은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글씨를. 소녀는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현감은 감탄하며 장부를 읽었습니다. 120이 일을 일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품꾼으로 계산된 건 고작 3석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18석을 받아야 합니다. 18석이라
현감은 변석기를 돌아봤습니다. 변석기,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그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거짓말입니다. 김서방이 나섰습니다. 소인도 같은 시기에 일했습니다. 최봉술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박서방도 나섰습니다. 줄줄이 증인이 나왔습니다. 현감은 놀라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바로 그때 이광태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 안악 임단아는 제 조카입니다. 저한테 빚이 있는데 갚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광태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현감이 받아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잡한 문서냐. 날짜도 엉망이고 증인도 없구나. 더구나 7년 동안 조카를 돌본 걸로 백석이라니 웃기는 소리다. 현감은 이광태를 노려봤습니다. 허위 문서를 관아에 내미는 죄를 아느냐. 이광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감은 단아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여러 번 넘기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변석길에게 물었습니다. 변석길, 이 장부의 기록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저 안악이 꾸며낸 겁니다. 꾸며냈다고? 현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날짜와 증인이 모두 명확하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품계과 비교까지 되어 있다. 이걸 꾸며낼 수 있겠느냐? 변석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감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 모인 이들은 모두 변석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인은 품캐를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저울에 속았습니다. 소인은 문서를 조작당했습니다. 현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강복주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변석길, 너는 이 고을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여왔구나.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말이다. 어르신, 저는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명확하다. 현감은 이광태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는 조카를 팔아넘기려 하고 거짓 문서까지 만들었다. 둘 다 죄가 무겁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관아, 앞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최봉술의 빚은 30석이 맞다. 변석길이 주장한 40석, 200석 운우는 모두 거짓이다. 어르신, 변석길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현감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최봉술이 변석길의 집에서 일한 날은 122일, 정상 품점을 계산하면 18석이다. 그러나 변석길은 3석만 계산했다. 차액 15석을 즉시 돌려주어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셋째, 최봉술의 원래 빚 30석에서 15석을 빼면 15석이 남는다. 이자를 정상대로 한 푼으로 계산하면 총 18석이 된다. 현감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봉술은 변석길에게 18석만 빚지고 있다. 18석, 봉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0석이라던 빚이 18석이라니. 넷째, 변석길은 최봉술뿐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 부당하게 가져간 품계과 곡식을 모두 돌려주어라. 어르신, 그건 너무 많습니다. 많다고? 내가 속여서 가져간 게 많다는 뜻이로구나. 현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변석길, 너는 문서 위조, 품껜 착취, 저울 조작의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또한 1년 동안 관아의 감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광태라는 자, 현감이 이광태를 봤습니다. 너는 허위 문서 작성과 출가한 조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죄로 곤장 30대, 그리고 이 고을에서 추방한다. 이광태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법 앞에 용서는 없다. 이한철과 임다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정의를 세운 공이 있다. 현감은 다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임다나, 네가 모은 증거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자의 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다나는 깊이 절했습니다. 어르신의 공정한 판결 덕분입니다. 공정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용기 있게 나선 네가 기특하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판결을 마친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관아 앞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어. 봉수라, 축하한다. 사람들은 봉술과 다나를 둘러싸고 기뻐했습니다. 봉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우리가 정말 이긴 거요? 네, 서방님, 이겼습니다. 다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석길과 이광태는 아전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곤장을 맞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변석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광태는 다나를 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방님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은 봉술의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봉술아, 오늘 정말 통쾌했다. 임다나 덕분이야. 그 똑똑한 아내를 뒀으니 복받은 거지. 사람들은 술을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봉술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뭐가 부인 덕분이에요? 서방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다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변석길은 곤장을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고을에서 그를 보는 눈은 싸늘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잘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누군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변석길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봉술은 18석의 빚을 가을 추수 때 모두 갚았습니다. 변석길이 아니라 관아에 직접 납부했습니다. 빚이 없어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인, 이제 정말 우리 것이요. 봉술은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문서를 쓸 때 다나를 찾았습니다. 다나야, 이 차용 증서 좀 봐줘라.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 어디 보세요. 다나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줬습니다. 여기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정상은 한 푼인데 두 푼으로 적혀 있네요. 아니, 그럼 또 속을 뻔했네. 고쳐서 다시 쓰십시오. 제가 증인으로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다나는 마을의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흥정할 때도, 소작 계약을 맺을 때도 사람들은 다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봉술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순박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봉술아, 이 일 해주면 쌀 한 대 줄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한 대 반이 맞습니다. 뭐? 내가 언제부터? 제 부인이 알려줬습니다. 이제 저도 정당한 값을 받을 줄 압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봉수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다나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부인, 조심하시오. 봉술은 다나가 걷는 것조차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튼튼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부인이 지어주시오. 그럼 정훈이라 부르면 어떨까요? 바르고 구름처럼 자유롭게 자라라는 뜻으로요. 정훈이라 좋은 이름이요. 정훈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고을에 새로운 이장이 뽑혔습니다. 놀랍게도 봉술이었습니다. 봉술이가 이장이라니. 하지만 그보다 적임자가 어디 있겠소. 정직하고 성실한 데다 지혜로운 아내까지 있지 않소. 사람들은 기꺼이 봉술을 뽑았습니다. 조두만은 나이가 들어 물러나며 흐뭇해했습니다. 봉술아, 잘 부탁한다. 내 부인과 함께라면 이 고을이 더 좋아질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술과 다나는 아이를 둘 더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다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도. 아낙한테까지 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내 아비가 뭐라 하더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됐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 다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봉술과 다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소. 그러게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만난 게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야말로 서방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봉술 아저씨 알아? 응, 우리 이장님이시잖아. 우리 어미가 그러는데 예전엔 바보라고 불렸대.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바보라니. 누구보다 착하고 정직하신데. 다나 아주머니도 원래 바보였대. 에이, 거짓말.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야.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봉술과 다나는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촛불이 방을 밝혔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밤처럼.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두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진짜 어리석음은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정직하고 서로를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최봉술과 임다나를 기억했습니다.